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파문 속에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방문국 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주간을 달군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우선은 입수해서 거기에 대한 디지털 복원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증거 은폐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최창렬 교수님. 일단 증거와 이제 자료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이 끝나야지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런 단서나 이런 근거가 없는데 무작정 관련 인사라고 소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이번 주중까지 대체로 이제 분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측근들을 소환하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은폐를 했다. 그러니까 CCTV도 계속 이렇게 저장돼 있질 않고 한두 시간만 저장돼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은폐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성완종 회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나타난 자료들 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성완종 회장과의 접촉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에 상당히 자신들에게 성완종 회장 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은폐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람들을 소환하기 전에 상당한 정도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소환한 다음에 뭔가 사법 처리에 들어가고 이런 수순이잖아요. 원래 검찰 수사가. 그런 그 일정에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태우 교수님. 그런데 일단 이 수사의 방향의 큰 흐름은 자금을 추적하는 겁니다. 비자금이 누구한테 흘러갔느냐. 그다음에 정치권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설사 특정한 기록이 좀 삭제됐더라도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 한모 부사장, 윤모 부사장, 특히 운전기사, 수행비서 이런 사람들 소환하면서 자료들하고 짜맞춰 가면은 특정 부분 좀 자료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공신력 있는 수사 결과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수사의 큰 그 방향 중에서도 9,500억 원의 분식회계, 그다음에 그 800억 원에 달하는 그 성공불융자금, 그 대출 사기 의혹, 그거는 이제 광물자원공사하고 석유공사 해서 450억, 그다음에 수출은행에 35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32억 원 그 현장 전도금인가 이 명목으로 간 것들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데 특정한 자료가 파괴됐다고 해가지고 영향은 받겠지만 이런 증인들하고 자료도 지금까지 나온 300여 가지 물품 압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저는 결론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과거처럼 혹시 여야 정치권 모두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즉 과거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검찰 수사를 할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야권에서는 당연히 물타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맨 처음에 이 수사의 발단이나 이 사안의 발단은 그 성완종 회장의 메모지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그 육성 파일 아니겠어요? 녹음 파일. 이제 언론 방송에도 보도되고 이제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겁니다만, 네. 거기에 나왔던 8명의 인사 이외에 지금 이게 성완종 회장이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이고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야 모두에게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대선 자금까지도 연결이 됐던 것이고, 왜냐하면 대선 때의 어떤 그 수사 돈을 줬다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육성 파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선 자금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어쨌든 출발 자체는 8명에 대한 수사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처음부터 아예 여야 모두에게 정치 전반에 대한 개혁, 정치 부패 척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이 물타기 내지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동의를 합니다. 네. 단지 수사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입수한 게 있잖아요. 휴대전화도 21대인가 이렇게 입수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지금도 그 여러 가지 분석한다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는 것이 포착된다면 검찰로서는 꼭 박근혜 대통령이 성해온 수사를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이라도 수사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야당 의원에게도 수사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이 사안을 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해온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라도 잘못된 돈, 불법 정치 자금이나 불법 자금이 그 흘러갔다면 당연히 수사를 하고 이제 뭐 사법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체적인 큰 틀의 사안은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대단히 예. 정책의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야 모두에게 수사가 확대된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이 사안을 가지고 물타기라고 대응하는 것은 좀 전략상 잘못됐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떨어졌지만 야당은 지금 답보 상태 아닙니까? 왜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 사안이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정치판을 쇄신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문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이라도 성역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듯이 우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잘못된 정치 적폐를 바로잡겠다. 그래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삼다. 이렇게 접근했다면은 야당 의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겠다 큰 틀을 접근했다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네. 국민 여론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은 항상 현 정부 외에도 훗날에는 그 당시 야당에게도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정의 어떤 부메랑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어떤 지난 대선 자금 또는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내지 못했다. 물론 지금 현재 해결돼야 되는 이 메모에 나와 있는 비리 관련되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관련된 정치 자금과 관련된 또는 대선 자금과 관련된 그런 비리가 있다면 여기에는 여야의 성역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따라다녔던 국민들의 여론은 대선 자금을 조사해야 된다. 물론 당시 한나라당의 차태기 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이 대선 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2007년 대선 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우리는 2012년에 대선 자금을 놓고 또 국론이 또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정의 부메랑이 계속 돌아오는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제대로 그 정부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또 재현되고 또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최장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부패의 고리가 성역은 없이 처리돼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 와중에 아마 가장 고심하고 있는 사람은 이완구 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완구 총리 오늘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사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국정 운영을 잘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시고 난 다음에 첫 공식 일정이죠. 오늘 4.19 기념 행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국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 당연하죠. 대통령이 지금 일단 없는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한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총리에게 의혹이 여러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어떻게 비칠까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로서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야 되고 또 그런 기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남북 통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평화, 자유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자체를 우리가 남을 수는 전혀 없는 거죠. 단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비칠까의 문제 전혀 별개의 문제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서 김무성 대표와 만났는데 특별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뭐 나오지는 않았고 아무튼 이제 내일이 또 이제 새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나흘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사안들이 나오고 또 의혹도 많이 증폭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또 이완구 총리의 여러 면들이 또 부각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아침에 4.19 기념식 중계하는 TV 화면을 잠깐 봤는데 그 얼굴에서도 좀 이미 당정청 관계는 균열이 됐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의 그 훼손된 이미지로 이완구 총리 자체는 그 당정청 운명 공동체로 일정 부분 이탈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다음 주 초에 뭡니까 해임 결의안을 하는 의원총회도 할 거고 지금 여권은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7일이나 28일 4.19 재보선의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해야 되니까 자진 사퇴안을 좀 촉구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설사 국가 행사장에서 같이 만났다 할지라도 무슨 뭐 의미 있는 이야기는 나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악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4월건 이런 선거 문제를 놓고
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저 외국 일정을 수행하면서 2012년 우리 저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대통령 후보 결정하는 전당대회 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정치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그래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특별쇄신위원장으로 삼고 대선 과정에서 정치 쇄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게 좀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기회가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기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호재를 정치 개혁을 하는 아주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가지고 여권과 합작해서 뭘 만들어내지 않으면 재부선도 안 되고 내년에 총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권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국가라는 이 큰 개조 작업을 어떻게 판을 짜느냐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고 또한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 쪽은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그동안 줄곧 이 새누리당은 관성적인 지지를 받아왔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 보수 성향이 볼륨이 커져 있는 상태였는데 올 들어 처음으로 38%로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충정권에서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불과 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 왜 그럴까? 오히려 충정권에서 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충정권 지역도 민심도 예사롭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지난 한 주보다도 5%포인트 떨어진 34%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단순하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의 제1 이유로 다시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가장 국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거의 압도적으로 모든 뉴스 중에서 44%의 점유를 한 것이 바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입니다. 예.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과 1%도 안 되는 0.8% 정도의 관심만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임기 3년 차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을 누리는 그리고 보궐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색한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단호한 그런 표정과 태도를 이완구 총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개혁 말씀하셨는데 뭐 정치개혁은 당연히 해야죠. 정치개혁 특위에서 뭐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네. 지금 정치개혁 얘기를 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얘기하는 건요. 국민들 볼 때 한가해 보입니다. 정치개혁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대선 자금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강조했었습니다만 8명의 인사가 이름이 나왔고 네. 거기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인사는 이미 이제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뭐 받았다는 의혹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게 촉발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대선 자금 얘기도 나오고 정치개혁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성의 없는 수사 해야 되겠죠. 공무원 연금개혁 당연히 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현실 정치 공간 내에서 이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아까 우리 배종찬 의원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런 사안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여러 증거 수집해가지고 이때 소환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 인사들에 대한 그 이제 성완종 회장 측근에 대해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원론적으로 여야 정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정치개혁 얘기하는 건 뭐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것만 얘기하다 보면요 국민들의 민심과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잘못 들리면은 제가 마치면 정치개혁을 하지 말라.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연금 하지 말라 그럴 리가 없겠죠. 중요한 건 국민은 일단 관심이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예요 지금 현재. 이 얘기를 자꾸 놔두고 자꾸 정치개혁 다 같이 하자 무슨 여야 같이 대선 수사하자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흘 동안 출국하기 전에 그동안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는 처음에는 발표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는 사실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건의했다라는 식의 취지로 얘기했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결정하겠다. 물론 이제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대체로 분위기 분명히 이완구 총리의 퇴진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그게 민심인 것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이건 이미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위기, 정도성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가장 큰 위기들인데 가장 커다란 위기가 신뢰의 위기예요. 더 크라이시스 오브 크레디터라는 게 바로 그건데 거기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롭게 지금 사실관계 따질 때만도 아니에요. 분명 그렇다고 해서 대전제는 분명히 사실관계 따져서 밝혀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른바 투트랙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민심 이건 굉장히 엄중한 거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치 부패의 완전한 척결이 없으면 경제 살리기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정치 부패가 만연하고 정경유착이 만연하는데 어떻게 경제 살리기가 되겠어요? 성완종이라는 기업인은 경남 기업은 과거에도 정경복합제다. 정치인 기업인이 로비에 실패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성완종 게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친박 게이트니 뭐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적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와 맞물려가지고 큰 틀에서 개혁 프로그램을 밀고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촉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 사건을 떠났을 때, 즉 이제 문창극 과거 총리 후보자처럼 그때 중동 갔다 오셨죠,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갔다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틀 뒤에 사퇴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 이완구 총리가 과연 고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느냐, 즉 뭐 대통령이 없는, 즉 1인자가 없는 사이에서 2인자가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 얘기가 하기는 또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사퇴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 아주 완전하게 받았다라는 증거가 입증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말이죠.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산자와 죽은 자의 진실 게임이잖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산자는 안 받았다고 하고 죽은 자는 줬다고 했다. 이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오늘 한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것 같고 사퇴하는 것도 현재로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결정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단지 중요한 게 이번 주를 거쳐서 만약에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가 그냥 단순히 정황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상식과 보편에 입각해서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받았다라고 인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뭐 아무리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자진 사퇴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증거가 입증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면 네. 이 정부 가는 거지 열흘 동안 가다가 대통령이 온 다음에 이제 결정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여론의 향배라든지 또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계속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은 많다. 그리고 4월 27일 귀국이고 대통령의 귀국이 4월 27일이고 네. 4월 29일이 재보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생각하는 사고의 트랙이 달라요. 사실은. 정당은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4월 27일 날이 선거인데 아니 귀국 날이고 29일이 선거고 아까 말씀 문창 후보의 경우는 귀국하신 다음에 사흘 있다가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공간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여권 입장에서는 닥친 문제가 지금 4.29 재보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총리께서 그동안에 말바꾸기 논란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청문회 전국에서도 뭐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가장 저조한 투표율로 통과를 하고 이것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청도 민심도 그렇고 이거를 끌고 가가지고 재보선 투표를 한다면은 심각한 투표율도 높지 않겠지만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은 이 문제 가지고 오늘도 아마 비공식으로 회의를 할 겁니다. 계속 이병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상황 파악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받았고 안 받았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덕성 논란으로 또 여권의 앞으로 선거 전략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내리면 여권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중론이에요. 지금 여의도에. 네. 그리고 충청도 민심을 이야기하지만 충청도는 원래 의리와 충절을 상징하는 고장이지 부패한 정치인들, 부패한 기업인들 변호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충청인들도 잘못된 건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9박 10일에 중남미 순방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점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34%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접어든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97년입니다. 네. 바로 아들 김현철 한보 사태의 관련성을 집중 점검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없이 추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에 김 대통령은 범죄를 찾아서라도 잡아넣어야 되겠다는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발언인데 이 정치자금 조세 포탈로 결국 구속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자칫 지금 임기 3년 차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중반 정도까지 간다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개혁 과정 자체가 거의 숲으로 돌아가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총리 한 명이 또는
장관 한 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러한 개혁 과제가 실천되느냐 안 되느냐가 본인으로서는 운명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우리가 많은 총리를 지금 뭔가 이 정부에서 교체를 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만 이완구 총리가 2대 총리입니다. 현 정부에서. 보통 5년 대통령이기 위해서 4-5명의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또 교체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과연 순방 돌아오는 그 시점의 지지율이 어떤가. 네. 바로 그 부분이 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면 전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얘기인데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내각을 바꾼다든지 개각을 한다든지 뭐 총리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였어요. 그건 전 맞다고 봐요.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항상 총리를 바꾸고 뭐 개각하고 이래봐야 또 나아지기 별로 없었어요. 그건 100%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황이 도저히 집권 세력이 볼 때 어떤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정치라 폴리틱스라는 게 국면 전환 위해서 사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 수없이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 일상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경우는 이완구 총리가 어쨌든 당사자잖아요.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러한 이완구 총리의 교체나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교체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좌고우면합니까? 좌고우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논의가 약간 이상하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완구 총리 마치 바꾸면은 뭐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동력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정치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으나 네. 그걸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정평가가 54 아닙니까? 긍정평가는 34고. 근데 부정평가의 그 가장 중요한 항목, 아까도 인적 쇄신 문제더군요,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소통 부재라든지 뭐 경제정책 실패 등등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짜는데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런 게. 여야가 따로 없어요.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 전체를 지금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야당 명부 나오고 하면 수다하면 곧 이제 언론에 공개될 텐데 이거를 뭐 조그만 사안으로 다뤄가지고 앞으로 국가의 이득에 크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이참에 대한민국의 좀 판을 다시 짜고 정치판도 한번 개혁의 좀 계기로 삼는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야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이제 해임 건의안 부분이란 말이죠. 앞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론 안 좋아질 것이다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야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또 않은 상태란 말이죠. 해임 건의안을 만약 발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야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해임 건의안이 말 그대로 이제 총리를 교체하라, 사퇴시키라 이런 말일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정쟁적으로는 충분히 끝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면 야권은 이런 정쟁적 우위보다는 정책적 우위에 설 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여전히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25%로 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견제정당 또는 대한정당으로서의 민생이라든지 개혁에 오히려 집권 여당이 주춤할 때 그러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여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전반적인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무엇이냐면은 당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당 내부의 갈등까지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령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은 광주 전라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주 전에 38%에서 지금 현재 36%로 아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이 지지율로는 내세우거나 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지층 결집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어떤 지지까지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보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어떤 정쟁적인 어떤 액션으로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정책적으로 더 우월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지지율에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근본적인 모습, 당 내부의 갈등도 봉합을 해내고 이 개파 혁신도 좀 더 근본적으로 해내는 모습이 오히려 더
요구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야당으로서 아마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주말을 거치면서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월요일 날 제출하겠다 얘기한 적은 없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뭐 다 설명했으니까 제가 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되면요. 새정치연합의 생각은 이럴 걸 겁니다. 아마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은 첫째 해임 건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예. 그러면 아마 새누리당에 대한 역풍이 많이 불 거라는 그런 정치적 생각을 할 거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둘째 만약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서 나쁠 게 없죠. 정국을 주도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임 건의안을 얘기한다고 저는 보는데 게다가 또 그 더 이제 이전에 당위적 관점에서 총리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겠죠. 중요한 건 이 해임 건의안에 너무 집착하다가는 우리 배 본장님 말씀처럼 정책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부각될 때 역풍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야권이. 이 부분은 야당이 항상 위기가 찬스가 기회라는 건 야당에게 거꾸로 다 적용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해임 건의안 그리고 여권에 대한 그런 특정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략으로 나갈 때 전 선거가 마냥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야당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이런 호재인데 이거를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148표가 필요합니다. 그럼 현재 야권이 다 합해가지고 134석인데 14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보면 망설이는 거지. 그것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아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가지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이 표 계산에 유리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좀 통화를 해보니까 야권 인사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나 14표, 부족한 14표를 과연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송환종 리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4월 재보궐선거는 2대2 아니면 3대1 정도로 예상할 정도로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상당히 많았는데 송환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배종찬 본부장께서 보시는 네 곳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이제는 팽팽해진 접전인데 달라진 성격이라면은 선거 초반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보궐선거의 특징상 집권 여당이 상당히 유리해졌다. 이런 분석인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나타나면서 특히 변화가 큰 지역이 바로 당대당의 대결이 되고 있는 인천 서광화을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떤 이 국면 자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는 오히려 반사적으로 더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을 그리고 광주 서구을의 경우에는 더 큰 이슈가 성완종 이슈보다도 이 야권표의 분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악을 관점을 두고 보실 때는 야권표가 분산된 것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표를 얼만큼 이 국면에서 흡수해내느냐. 정동영의 표를 흡수해내느냐가 관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 서구을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면에서 조직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집이 이 무소속 후보인 천정배의 어떤 개인적인 영향력을 떨쳐낼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인천 서구 광화을과 성남 중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역의 결과가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될 텐데요. 서광화을은 결과적으로는 검단과 광화의 투표율 그리고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환석 후보가 얼마만큼 무소속 구통진당의 김미 후보의 표를 이러한 국면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서 흡수해내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선거 공식 운동에 접어든 지금 시점 이번 주말 이 야권이 그래도 조금은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는데 앞으로 해서 또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 건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무소속입니다. 특히 천정배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보이지 않는 점. 왜냐하면 새정치하다고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다 썩은 정치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관악을은 과연 정동영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민심을 젊은 표를 갖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새정천합이 갖고 가느냐 못 갖고 가느냐 이런 새로운 변수가 독특하게 보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여권이 지금 다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어쨌든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형성됐던 건 아니었어요. 새정치연합도 그런 프레임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정책 대결로 가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내세웠던 게 경제 실패,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쪽으로 갔던 건데 이번 선거가 어쨌든 이런 사안이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원튼 원찬트간 형성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하고 중원이 여권에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완전히 그 압도적으로 유리할 국면이었는데 불리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전체 판세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한 주간 달군 정치권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